이 이야기는 병원에서 절대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것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왔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이 말을 계속 들을지 말지는 온전히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저는 83살 노인병 전문의 장영수입니다. 젊은 날에는 피검사와 엑스선 사진만 보면 세상이 다 보이는 줄 알았습니다. 심장 소리만 듣고도 병의 반은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를수록 이상한 환자들이 늘어났습니다. 검사 결과는 멀쩡한데 눈빛이 꺼져 있는 사람들, 신장은 괜찮다는데 밤마다 죽을 것 같다고 말하는 사람들, 허리 무릎 다 괜찮다는데 하루가 너무 길어서 견딜 수 없다고 털어놓는 사람들, 몸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었습니다. 표를 내지 않을 뿐 마음이 천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나이 든 몸보다 더 무서운 것이 나이 든 마음이 지쳐가는 일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오늘은 혈압 당뇨 이야기 대신 60과 70에 찾아오는 우울과 불안, 그 조용한 얼굴들에 관해 제 경험을 나누려 합니다. 먼저 나이 탓이라는 말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진료실에서 어르신들 입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좀 그렇긴 한데 나이 들면 원래 그렇지요. 다들 이 나이쯤 되면 다 이런 것 아닙니까? 몸이 아프면 병원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나 마음이 아프면 나이 탓, 성격 탓으로 돌립니다. 당신도 어쩌면 그렇게 살아오셨을지 모릅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그 말 뒤에는 이런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이 나이에 마음이 힘들다고 말하면 어디 가서 창피하지 않을까? 자식들까지 붙잡고 이런 소리를 하면 짐이 되는 것 아닐까? 내가 조금만 더 참고 조용히 살면 되지 무슨 병 타령이냐? 그래서 우울과 불안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대신 몸으로 먼저 올라옵니다. 가슴이 돌덩이처럼 무겁고 속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합니다. 숨이 자꾸 막히는 느낌이 올라옵니다. 심장 검사를 하고 위를 들여다봐도 뚜렷한 이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검사도 멀쩡한데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유난이고 내가 나약한 거겠지. 그러는 사이에 잠은 점점 더 얕아집니다. 새벽마다 눈을 뜨고 천장을 봅니다. 밥맛은 떨어지고 사람이 싫어집니다. 전화가 울리면 받기가 싫고 약속이 잡히면 그날이 부담스럽습니다. 어느 날부터는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낫지 않을까? 내가 없어져도 크게 달라지는 사람도 없지 않을까? 그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자리 끝까지 버텨본 사람만 압니다. 하루 이틀 머릿속을 떠다니던 그 생각이 어느 날은 몸까지 움직이고 쉽게 만들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베란다 문 앞에 멈춰섭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지만 문턱 앞에 서 있는 자기 발을 보며 스스로 놀랍니다. 어떤 분은 약 봉지를 들여다보다가 이걸 한 번에 다 먹어버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칩니다. 그 순간이 갈림길입니다. 제가 평생 지켜본 길은 두 갈래였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에게 조용히 손을 내미는 사람, 그리고 끝까지 입을 다물고 버티는 사람. 앞의 길은 힘들지만 살 길이 열립니다. 뒤의 길은 겉보기에는 의젓하지만 안에서는 서서히 무너집니다. 이쯤에서 조용히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의 나는 어느 쪽에 서 있는 사람인가? 정말 괜찮아서 괜찮다고 말하는가? 아니면 괜찮지 않은데도 남에게 짐 될까봐 웃고 있는가? 이제 제가 잊지 못하는 할머니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몇 해 전 초겨울이었습니다. 해가 일찍 져서 거리가 금방 어두워지던 시기였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흐린 날에 두꺼운 외투를 걸친 할머니 한 분이 딸의 손을 잡고 진료실로 들어왔습니다. 나이는 70이 조금 넘어 보였습니다. 얼굴살은 쏙 빠져 있었고 눈 밑에는 깊은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한겨울 그늘진 담벼락 아래에 오래 놓인 화분 같았습니다. 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우리 엄마가 자꾸 이상해지세요. 밥도 잘 안 드시고 잠도 못 주무시고 오늘은 시장 한복판에서 쭈그리고 앉아 계속 울고 계시다고 연락이 와서 제가 뛰어갔어요. 딸의 목소리는 울음과 화와 당황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가까이 보니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름 사이에 말라붙은 눈물 자국이 보였습니다. 저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셨냐고? 언제부터 힘드셨냐고요? 한참 동안 입술만 달싹거리던 할머니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작년에 영감이 갔다고 하셨습니다. 장례 치르고 집 정리하고 자식들 챙기고 그런 일에 정신이 팔려 처음 몇 달은 마음이 둔해진 줄만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이상해졌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세상이 전부 회색 같았습니다. 밥상을 봐도 입에 뭐가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예전에는 재미있게 보던 드라마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고도 화면이 아니라 옆에 빈자리를 멍하니 바라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에 갔다고 했습니다. 생선을 고르고 채소를 살피다가 문득 물건 가격표들이 전부 흐려 보였다고 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지폐가 낯선 종이처럼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남편 영정 사진이 떠올랐고 장례식장에서 들리던 곡소리가 귀에 다시 울려 퍼졌다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답니다. 사람들 발자국이 눈앞에서 오갔습니다. 바닥에 고인 물기와 찬 기운이 엉덩이와 허리로 전해졌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목소리가 멀리서 울리는 것처럼 들렸고 본인은 그냥 울음만 쏟아졌다고 했습니다. 숨을 들이쉬면 허파로 들어가는 느낌보다 가슴 어딘가에 구멍이 난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딸이 전화 받고 뛰어와 어머니를 부축했답니다. 장인들도 걱정되었는지 둘러서서 괜찮느냐고 물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쭈그리고 앉아 울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영감 보내고 나도 같이 가는 게 나았을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있는지 모르겠다.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필요한 검사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혹시 몸에서 오는 병이 아닌지, 빈혈은 없는지, 갑상선은 괜찮은지, 콩팥이나 간은 버티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몸 여기저기를 살핀 뒤 저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몸이 지친 것도 맞지만 마음이 너무 오래 혼자서 상을 치르고 계셨다고. 상실의 상처가 우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병으로 굳어져 가고 있다고요. 할머니는 제 얼굴을 바로 보지 못하고 손수건만 만지작거리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생, 이 나이에 이런 것도 병입니까? 내가 너무 약한 사람인 것 같아 부끄럽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사람을 떠나보내고도 아무렇지 않은 쪽이 오히려 더 이상한 것이라고. 아픈 마음이 전혀 없다면 그게 더 걱정되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는 혼자 상을 치르셨지만 이제부터는 같이 상을 치릅시다. 영감을 보낸 사람은 할머니 한 분이 아니고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둘 모두라고요. 그날 저는 약 봉지만 건넨 것이 아니었습니다. 숙제를 하나 드렸습니다. 남편과 함께한 기억을 한 줄씩 적어보자는 숙제였습니다. 화를 냈던 날, 웃었던 날, 서운했던 날, 고마웠던 날, 하루에 한 줄이라도 적어보시라고 했습니다. 글을 쓰다가 눈물이 나면 그대로 울면서 적으라고 했습니다. 글씨가 번져도 좋으니 손만 멈추지 말라고 했습니다. 눈물이 떨어진 자리도 남편과 함께 산 시간의 일부라고 말해드렸습니다. 몇 달 뒤 할머니는 조금 달라진 모습으로 진료실에 다시 오셨습니다. 여전히 남편 이야기를 하며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눈빛 깊은 곳에는 미세한 온기가 돌아왔습니다. 걸음도 처음보다 조금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낡은 노트를 꺼내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빼곡히 적힌 기억들. 어떤 페이지는 글씨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눈물이 떨어진 자리였습니다.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직도 영감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지만 이제는 자꾸 숨기지만은 않으려 합니다. 이게 그냥 나이 탓만은 아니라는 걸 조금은 알게 됐습니다. 그 노트를 보며 저는 다시 깨달았습니다. 우울은 숨기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꺼내는 사람의 것이라는 것을요.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면 썩지만 햇빛과 바람을 조금만 쐬어주면 천천히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배웠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약은 병원 서랍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연필과 종이, 눈물과 기억 속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불안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바닥을 서서히 가라앉히는 병이라면 불안은 바닥을 모래처럼 흔들어 놓는 병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들썩이고 가슴이 알아서 뛰고 없는 걱정까지 끌어다 붙입니다. 70살 남자 환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체격도 좋고 목소리도 또렷했습니다. 그러나 의자에 앉자마자 그는 주먹을 꼭 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뛴다고 했습니다. 손에는 땀이 나고 숨이 막혀 몇 번이나 응급실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심장 사진을 찍고 피를 뽑고 이것저것 검사를 했지만 돌아오는 말은 늘 같았습니다. 심장은 괜찮습니다. 괜찮다는 말을 들을수록 그는 더 무서워졌습니다. 이상이 없다면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죽을 것 같은지, 내가 미쳐가는 것 같은데 어디 가서 말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사도 괜찮다는데 왜 그러냐? 정신을 좀 더 굳게 가져라. 마음 먹기에 달린 것이다. 이 말들이 그를 더 깊은 구덩이로 밀어 넣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불안이 언제 처음 시작된 것 같으냐고요. 그는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생각하더니 조금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밀려나던 날, 복도 끝에서 들리던 사람들 속삭임, 책상 위에 정리된 자신의 서류와 명찰, 가까운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던 날, 장례식장 향 냄새,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의 얼굴, 자식이 어려움에 빠졌던 날, 새벽까지 오지 않던 전화, 문자 한 줄을 기다리며 켜고 끄던 휴대전화 화면, 그날들에 느꼈던 공포와 분노와 무력감이 마음 어딘가에 덩어리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때는 그냥 지나간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자네라서 울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가정에 체면이 있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지자 그 덩어리가 밤마다 꿈처럼 올라오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오늘 밤에, 어제와 그저 비슷한 오늘인데도 갑자기 그때 장면들이 눈앞에 펼쳐졌다고 했습니다. 불안은 이런 식으로 자랍니다. 그때 풀지 못한 걱정과 두려움이 마음 안에 굳어 있다가 나이가 들고 역할이 줄어드는 시기에 갑자기 고개를 듭니다. 밤에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버스를 타려고 줄을 서 있다가 갑자기 가슴이 쿵쿵 뛰며 탈 것인지 말 것인지 망설이게 됩니다. 시장 계산대 앞에 서면 손이 떨려 지갑을 꺼내기가 힘들어집니다. 집안에 혼자 있어도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며 사람 소리가 나야 마음이 놓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엘리베이터가 특히 무섭다고 합니다. 문이 닫히려 하면 가슴이 갑자기 답답해지고 층수를 누르는 손이 얼어붙는다고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갑자기 겁이 많아지고 약해진 것 같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몸과 마음은 세월 동안 쌓인 모든 기억을 고스란히 품고 있습니다. 감추어 두었던 두려움이 어느 날 오늘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작은 연습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실제로 위험한 자리에 서 있는가? 아니면 마음이 옛날 일을 끌어와 지금을 위협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마음속에 띄워 보십시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이렇게 확인해 보십시오. 내 발바닥은 지금 단단한 바닥을 잘 디디고 있는가? 내 주변 사람들은 지금 각자 자기 일을 평온하게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당장 도망쳐야 할 장소가 아니라 집 안이나 길 위에 서 있는가? 이렇게 현실을 확인해 보는 소소한 습관들이 쌓이면 불안이 던지는 거짓 경고 사이렌을 조금씩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완전히 사라지지 않더라도 그 소리에 끌려다니는 힘은 분명 줄어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두근거림과 숨참이 항상 심장 탓만은 아니듯 음물이 항상 성격 탓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제 이야기 하나를 꺼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은 의사니까 마음 관리도 잘하셨겠지요. 그러나 저는 고개를 젓습니다. 저도 한때는 바닥에 앉아 있던 사람입니다. 제가 70을 조금 넘겼을 때였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일하던 후배 의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에서 늘 웃으며 환자들을 맞던 얼굴이었는데 어느 날 신문 부고란에서 그 이름을 보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을 다녀오는 길, 병원 뒤편 작은 마당 벤치에 혼자 앉았습니다. 겨울 바람이 매섭게 불어왔지만 손이 시린지도 모르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들이 밀려들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흰 가운을 입고 서 있을 수 있을까? 내가 없어지면 누가 나를 기억해 줄까? 내 인생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걸까?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불면을 겪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장례식장의 하얀 국화와 후배의 웃는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새벽녘에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서 창문을 열고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건 밤이 며칠이나 이어졌습니다. 진료실에서는 평소처럼 환자들에게 웃으며 말을 걸었지만 문이 닫히면 긴 한숨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어느 날은 처방전을 쓰다가 제 손떨림을 보고 놀랐습니다. 한 줄 쓰고 펜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은 남의 이야기만이 아니구나. 내 마음도 이미 위험한 선을 넘기고 있구나.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들 이정호가 어느 날 저녁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요즘에는 환자 이야기보다 장례식 이야기, 죽음 이야기, 허무한 이야기만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환자분들께 설명하던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요. 제 마음도 이미 우울과 불안의 문턱을 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는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장영수, 너도 이제 병원에 올 때가 됐다. 남에게만 처방전을 써줄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처방을 써야 할 때라고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은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한 문장이라도 솔직하게 말하자. 하루에 평소보다 10걸음이라도 더 걸어보자. 죽음과 허무한 생각이 올라오면 억지로 떨쳐버리기보다 오늘 눈앞에 있는 작은 것을 한 가지라도 감사히 바라보자. 처음에는 입을 여는 일이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80이 다 된 나이에 감정을 꺼내 말하는 일이 이토록 서툰 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들과 마주 앉아 요즘 좀 무섭다. 빈자리가 자꾸 보인다. 이런 말을 꺼내는 데도 여러 날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며칠 몇 달을 꾸준히 이어가자 마음의 색깔이 아주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검은색에서 회색으로, 회색에서 연한 갈색으로 옮겨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환자를 다 보내고 텅 빈 진료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보며 웃음이 났습니다. 아직도 늙은 의사가 여기 있네. 아직도 하루를 버티고 있네.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울과 불안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누구에게나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요. 의사도 예외가 아니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요. 이제 마음을 지키는 아주 작은 기술들을 나누고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하루를 세 토막으로 나누어 보셨으면 합니다. 아침, 낮, 밤. 아침에는 몸을 깨우는 일 하나만 정해 보십시오. 침대에서 일어나면 먼저 커튼을 열고 햇빛을 얼굴에 한 번 비추는 것, 찬 공기를 마시며 창가에 서 있는 것.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낮에는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일을 하나 정해 보십시오. 집 안이라도 괜찮습니다. 방과 방 사이를 오가며 10걸음만 더 걷기. 계단이 있다면 난간을 잡고 한두 번만 오르내려 보기. 밤에는 마음을 내려놓는 일을 하나 정해 보십시오. 잠자리에 눕기 전에 오늘 있었던 서운했던 일 한 가지와 고마웠던 일 한 가지만 떠올려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괜찮다면 그 한 줄을 속으로가 아니라 작은 소리로 말해 보셔도 좋습니다. 둘째, 종이 한 장을 준비해 두셨으면 합니다. 비싼 노트가 필요 없습니다. 섬긴 달력 뒷장도 좋고 작은 메모지라도 좋습니다. 그 위에 이렇게 써 보십시오. 오늘 내 마음을 가장 무겁게 한 일. 오늘 그래도 내 마음을 조금 가볍게 해준 일. 하루에 한 줄씩만 적어도 됩니다. 열흘이 지나면 10줄이 쌓이고 한 달이 지나면 30줄이 쌓입니다. 그 줄들 사이에 여러분 마음의 물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혼자 버티기에는 무겁다 느껴지면 그 종이를 들고 병원에 가십시오. 의사에게든 상담하는 사람에게든 그냥 조용히 내미시면 됩니다. 입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그 종이 한 장이면 진료는 절반 넘게 끝난 것입니다. 셋째, 사람을 완전히 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은 경험이 있을수록 혼자 있는 것이 편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완전히 끊어버리면 우울과 불안은 마음속에서 자기 멋대로 커집니다. 모든 사람을 다 만나라는 뜻이 아닙니다. 딱 한 사람만 정해 보십시오. 나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들어줄 것 같은 사람 한 사람. 자식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오래된 친구나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열흘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전화를 걸어 보십시오. 그때 내 몸 이야기만 하지 말고 내 마음 이야기 한 줄을 보태 보셨으면 합니다. 요즘 괜히 마음이 허해요. 별일 아닌데 눈물이 나요. 잠이 잘 안 와서 새벽마다 깹니다. 이렇게 한 줄을 꺼내는 순간 우울과 불안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둘이 셋이 함께 드는 짐이 됩니다. 넷째, 너무 늦게서야 전문가를 찾는 실수는 줄였으면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울과 불안을 병원으로 가져오실 때는 몸과 마음이 이미 탈진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시기가 되면 약도 시작하기 힘들고 상담도 힘들고 운동도 무겁게 느껴집니다. 조금 이상하다 느껴질 때, 조금만 더 가면 위험할 것 같을 때, 그때가 바로 가장 좋은 치료의 때입니다. 그때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약한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다. 이 정도 힘들면 병원에 가도 되는 것이다. 그 한 문장이 여러분을 살려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우울과 불안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오는 병이 아닙니다. 평생 참고 살고 남에게 티 내지 않고 살아온 사람에게 오히려 더 자주 찾아옵니다. 검사지는 멀쩡한데 내가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다면 그때는 내 마음이 보이지 않는 병원에 이미 입원해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이렇게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정말 괜찮아서 괜찮다고 말하는가? 아니면 괜찮지 않은데도 남에게 짐이 될까봐 웃고 있는가? 우울과 불안은 부끄러운 낙인이 아닙니다. 조금 지치고 조금 상처받은 마음이 쥐어달라고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 편지를 찢어버리면 나중에는 더 큰 울음과 두려움으로 돌아옵니다. 편지를 펼쳐 읽으면 비로소 답장을 쓸 수 있습니다.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커튼을 열고 햇빛을 한번 바라보는 것, 하루에 10걸음만이라도 더 걸어보는 것, 종이 한 장에 오늘 내 마음을 두세 줄 적어보는 것, 한 사람에게 오늘 내 마음이 어땠는지 솔직하게 말해보는 것, 이 사소한 움직임들이 모여 여러분 마음 깊은 우물에 고여있던 탁한 물을 조금씩 흘려보낼 것입니다. 완전히 맑아지지 않더라도 숨 쉴 틈은 반드시 생깁니다.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사람보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한 사람에게 먼저 털어놓은 사람이 더 오래 더 단단하게 버티더라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